저는 40대 초반의 남자입니다.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고아원 앞에 버려져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고아원에서 자란 탓인지 고아원은 저에게 집이나 다름이 없었어요. 저와 함께 자라다가 입양이 되어 나가는 애들과 울면서 헤어진 적도 있었고, 새로 들어온 애들에게 먼저 다가가 적응할 수 있게 잘 도와주곤 했어요. 고아원 원장님은 입양되지 못한 저를 안쓰럽게 보셨지만 저는 그곳에 남아있는 게 더 좋았습니다. 애초부터 가족이 없었다 보니 가족이 생긴다는 게 특별히 좋은 건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저는 고아원에서 초등학교에 입학했고 어느 날 저와 동갑인 여자애가 고아원에 들어왔습니다. 그 애는 하고 많은 날 눈물만 쏟아냈고 밥도 잘 먹지 않았어요. 누구도 그 애를 달래지 못했고 그 애는 늘 고아원 놀이터에 있던 정글짐 한가운데 들어가 숨어 있곤 했습니다. 한 번은 점심으로 햄버거가 나왔어요. 저는 햄버거를 2개 챙겨 놀이터로 향했습니다. 여자애가 그날도 정글짐 한가운데에 숨어 있더라고요. 야, 너 거기서 뭐하냐? 내가 뭐라든 네가 뭔 상관인데? 그때 너 데려다주고 간 아줌마가 너희 엄마야? 제가 엄마 얘기를 꺼내자 그제야 저를 돌아보더라고요. 우리 엄마 봤어? 너랑 닮았던데? 그러자 여자애가 다시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양손에 햄버거를 든 채 어쩔 줄 모르고 있었죠. 한참을 울던 여자의 배에서 꼬르륵 하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날 저는 그 여자애와 나란히 정글짐에 걸터 앉아 햄버거를 먹었습니다. 비로소 그 여자애가 정글짐 한가운데서 밖으로 나온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 여자애 담당 친구가 됐어요. 선생님들도 툭하면 저더러 그 애를 데리고 오라고 심부름을 시키곤 하셨죠. 처음엔 좀 어색해하던 그 애도 점차 제 말이라면 웬만큼 다 들어주기 시작했어요. 언젠가부터는 선생님이 저한테 가서 네 짝꿍을 데리고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는 사이 제 안에는 그 애를 향한 책임감이 싹트기 시작했죠. 둘 다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자 입양은 꿈도 꿀 수 없는 처지가 됐어요. 그러자 우리는 더더욱 똘똘 뭉쳐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넌 꿈이 뭐야? 결혼해서 내 가족을 만드는 거. 가족을 만드는 게 꿈이라고? 그럼 엄마가 되는 게 꿈인 거야? 꼭 뭐가 돼야 꿈인가? 나는 가족이랑 같이 사는 게 늘 꿈이야. 엄마가 데리러 온다고 했었다며? 10밤만 자면 데리러 온다더니 순 거짓말쟁이였지. 10밤만 자면 데리러 오겠다던 그의 엄마는 끝내 오지 않았어요. 기다릴 사람이 없었던 저보다 늘 누군가를 기다리던 그의 시간은 무정하다쉽게 빨리 흘렀죠. 그 사이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세상에 둘도 없는 사이로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 둘 다 20살이 되어 고아원을 나가야 할 때가 왔죠. 고아원 안에서 서로를 의지했던 우리 사이에도 변화가 필요한 시기였습니다. 그냥 고아원에서 살면 안 되나? 고아원이 좋아? 처음 와서는 내내 울기만 했잖아. 좋은 건 아닌데 이별이잖아. 여기서 함께 살았던 모두랑. 그 애가 애둘러 말했지만 그게 저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왜? 난 나가는 거 좋은데? 뭐? 나랑 헤어지는 게 좋다고? 왜 헤어져? 나가서 우리 둘이 같이 살면 되지. 무심한 투로 말했지만 속으론 얼마나 긴장했는지 모릅니다. 저로선 프로포즈였거든요. 저는 고아원에서 나가 그 애와 따로 살 생각이 없었어요. 물론 그 애가 원한다면요. 그런데 그 애가 한참이나 대답이 없더라고요.
저는 괜히 긴장돼서 아무 말이나 계속 해댔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같이 사는 게 좀 그러면 가까이서 사는 방법이 있지. 그러니까 가까이서 살면 돈만 2배로 들잖아. 그렇지. 그래서 내가 같이 살자고 한 건데 그게 결혼하자는 거야? 그래도 돼? 긴장해서 아무 소리나 하는 저에게 그 친구는 바로 핵심을 짚어주었고 제가 더 놀라서 되려 되묻고 말았어요. 무슨 이런 나약한 프로포즈가 다 있어. 아니 이제 그게 가족은 네 꿈이잖아. 내가 그 꿈이 돼도 되나 싶어서. 꿈에 자격이 어딨어? 우리 둘이 꾸면 그게 꿈이 되는 거야. 솔직히 저는 그 친구만 있으면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러나 막상 그의 얼굴을 보니 쑥스럽더라고요. 괜히 손가락만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그 애가 어깨로 제 어깨를 툭 치면서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잘할 수 있을까? 잘하도록 해야지. 나 믿어줘. 열심히 살게. 고마워. 같이 살자고 해줘서. 그럼 우리 부부 되는 거야? 가족? 네가 허락해주면 나는 그러고 싶은데. 당연히 허락하지. 네가 없는 내 인생은 생각해본 적도 없는걸? 우리의 마음은 같았고 우리는 고아원 선생님과 원장님의 축복을 받으며 자립을 시작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둘이라 훨씬 덜 무서웠어요. 그때부터 전 이를 악물고 살았습니다. 그녀의 꿈에 맞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러나 고아원 출신의 20살짜리 남자가 혼자 여자를 먹여 살리는 건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지원금을 합쳐서 단칸방을 얻었고 뭘 해서 먹고 살 건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당장 결혼식 할 여유는 없었어도 혼인신고는 했습니다. 그 뒤 안 해본 일이 없어요. 아내는 식당부터 시작해 야간에는 편의점 일도 했고요. 저는 밤낮 없이 택배 일을 하며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작더라도 우리의 사업을 하는 것이었는데 미천이 필요했거든요. 서로 얼굴 볼 시간도 없이 일에 매진했지만 그래서 더 애틋하기도 한 신혼생활이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우리 부부가 시작한 사업은 푸드트럭이었어요. 샌드위치를 팔기 시작했는데 처음엔 주변 텃세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자리 텃세는 기본이었고 갑자기 우리보다 가격을 낮춰서 손님을 뺏어가질 않나.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나도 샌드위치 좀 하나 줘봐요. 사장님, 어떤 거로 드릴까요? 우리 푸드트럭 근처에서 떡볶이를 팔던 사장님이었는데 자리 텃세를 그렇게 부리더니 갑자기 샌드위치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돈은 됐습니다. 같이 장사하는 사람끼리 잘 부탁드려요. 됐어요. 돈 받아요. 처음 사주는 건데 돈은 내고 먹어야지. 자리 텃세를 부릴 때만 해도 못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인정이 좀 있는 사람인가 싶어서 다행이더라고요. 저 사장님 되게 의외네? 그러니까 나도 깜짝 놀랐네. 그러나 그날 저녁 갑자기 그 사장님이 구급차를 타고 실려가는 일이 발생했어요. 저랑 아내는 무슨 일인가 싶어 어리둥절했는데 다른 사장님이 와서는 다짜고짜 손님들이 드는 앞에서 우리를 탓하더라고요. 아니, 샌드위치에 좋은 재료 쓰는 거 맞아요? 도대체 뭘 넣었길래 떡볶이 사장이 저렇게 실려가? 사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까 낮에 그쪽 트럭에서 샌드위치 먹은 후로 배가 계속 아프다고 했어. 그러더니 결국 저렇게 실려간 거 아니야? 그러자 우리 푸드트럭 앞에 줄을 서 있던 손님들이 하나둘씩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난처했어요. 아니 이제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거도 없이 이러시면 안 되죠.
근거가 왜 없어요? 이 집 샌드위치 먹고 내내 배 아파하던 걸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그 일로 한동안 푸드트럭에 손님이 없었습니다. 떡볶이 트럭 사장님께 사과도 해보고 정말 우리 음식을 먹고 배가 아팠느냐고 물었지만 말 상대를 안 해주더라고요. 손님이 떨어지자 아내는 울기만 했습니다. 아니, 그날 우리 샌드위치 먹고 배 아프다는 사람은 그 사장님밖에 없었잖아. 손님 중에 누가 있었으면 말을 안 해. 그러니까 나도 이상하네. 혹시 그들이 짠 거 아니야? 막말로 배가 아팠으면 우리한테 먼저 와서 따졌어야지. 구급차부터 대뜸 불러서 타고 가더니 남은 사람들이 손님들 보는 앞에서 떠들어댄 거잖아. 우리는 결국 자리를 옮겼고 그 사장님과의 사건을 계기로 재료 관리에 더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아내가 개발한 샌드위치가 맛이 좋아 손님들이 다시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아내가 샌드위치 빵 안쪽에 바를 소스를 개발했는데 그 맛이 정말 좋았거든요. 덕분에 우리는 많은 돈을 벌기 시작했고 푸드트럭 사업은 대성공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재료가 소진돼서 더 팔 수 없을 만큼 샌드위치를 팔기 시작했고 덕분에 많은 돈도 벌었어요. 열심히 번 돈으로 방이 2칸인 집으로도 이사도 했어요. 고아원에서 독립해 수년 만에 이룬 값진 성공이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조심스럽게 묻더라고요. 우리 이제 아기 낳을까? 나야 좋지. 대신 당신은 일을 좀 줄이자. 그럴 순 없지. 손님이 얼마나 많은데 당신 혼자 일을 해. 나도 같이 할 거야. 당신이 너무 힘들까 봐 그렇지. 아르바이트생이라도 고용할까? 일단 임신 전까지는 내가 할게. 나머지는 임신하고 생각하자. 오래지 않아 아내는 임신했고 보기만 해도 사랑스러운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출산 후에도 일을 계속하겠다던 아내는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말을 싹 바꿨습니다. 여보, 진짜 미안한데 당분간은 아르바이트생 좀 뽑아서 일하면 어때? 그래도 1년은 내가 키우고 싶어. 당신이 원하면 계속 그래도 돼. 우리 이제 돈 걱정 없고 사람 하나 구해서 쓸 정도의 여력도 있으니까. 그냥 어린이집 보내기 전까지만 내가 키우고 싶어서. 아기한테 가장 중요한 게 애착이잖아. 나는 우리 애가 엄마랑 안정적인 애착 관계를 형성했으면 좋겠어. 갑자기 우리 아들이 막 부러워지네? 당신도 내가 있잖아. 당신은 그런 엄마는 없었어도 아내랑 안정애착 관계잖아? 우리 부부는 아들이 태어나기 전까지 육아에 관한 책도 같이 읽고 공부도 했었어요. 아무래도 우리 둘 다 버려진 사람들이다 보니 부모가 되는 일에 서툰 부분이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내는 아들이 어린이집에 가기 전까지 전업주부로 있었고 그 사이 우리 푸드트럭은 체인까지 내게 됐습니다. 아내는 집에서 체인 관련 사무 업무만 담당했는데 아들이 어린이집에 가자 다시 푸드트럭 일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난 당신이 지금처럼 집에서 사무 관련 일만 해도 좋을 것 같아. 어머, 지금 나한테 독박 육아하라는 거야? 나 지금까지도 충분히 많이 한 것 같은데? 독박 육아라니. 나도 집에 가서 다 했잖아. 이제부터는 등원은 내가 시키고 하원은 당신이 시켜. 몇 년간 전업주부로 살았던 아내는 좀이 쑤셔서 안 되겠다며 현장으로 복귀했고 아침에는 아내가, 오후에는 제가 육아를 맡게 되었습니다. 막상 해보니 차라리 밖에서 일하는 게 낫겠다 싶더라고요. 그래도 아들만 보면 피로가 싹 녹았어요. 우리는 교대로 일도 하고 육아도 하면서 일상을 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푸드트럭에서 열심히 샌드위치를 만들고 있던 아내가
깜짝 놀라 전화를 받더라고요. 왜 그래? 어딘데? 어린이집. 다급히 전화를 받은 아내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병원으로 가고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병원으로 갈게요. 왜 그래? 응? 애가 갑자기 숨을 안 쉰다는데? 지금 병원으로 이송 중이래.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저와 아내는 푸드트럭 장사를 접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그러나 아들은 이미 세상을 떠난 후였습니다. 기도 폐쇄로 인한 사망입니다. 기도 절제도 해봤지만 이미 늦은 상태였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아내는 결국 그 자리에서 혼절하고 말았고 저는 숨을 거둔 아들을 안은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내는 아들이 영안실에 안치될 때까지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는데 정신을 차린 후 영안실에 있던 아들을 꺼내달라며 생떼를 썼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잔인해요? 아직 온기가 남아있잖아요. 이런 어린애를 어떻게 차가운 곳에 넣을 수 있어요? 아내는 꺼내온 아들을 안은 채 피를 토하듯 울었고 저는 그 옆에서 아내를 진정시켜야 했습니다. 여보, 이러다 당신도 큰일 나겠어. 여보, 받아들여야 해. 당신 말 들을걸. 내가 그냥 키웠어야 했어. CCTV를 확인해보니 아들의 사고는 급식을 먹다가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응급처치도 바로 받았지만 얼마 못 가 의식을 잃었더라고요. 아들을 잃은 후 아내는 우울증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치료도 받고 상담도 받아봤지만 무엇도 효과가 없었어요. 아내는 매일 밤 극심한 악몽을 꾸었고 하루가 다르게 말라갔습니다. 저는 두려웠어요. 이러다 아내까지 잃는 건 아닌가 싶었습니다. 자다가 소란스러운 느낌에 눈을 떠보면 아내가 아들의 사진을 끌어안은 채 말을 걸고 있더라고요. 우리 아들, 오늘은 뭐하고 놀았어? 여보, 뭐해? 우리 아들, 거기서 엄마 안 보고 싶어? 엄마는 우리 아들 너무 보고 싶은데. 제가 묻든 말든 그저 아들과 대화를 하다가 다시 지쳐서 잠들고 그렇게 아내는 우울증을 1년 넘게 앓았습니다. 아내는 겨우 기력을 회복하기 시작했고 전처럼 아들의 사진에 말을 걸거나 하지도 않았어요. 우리는 다시 푸드트럭 장사에 매진했고 더 좋은 집으로 이사도 갔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를 하니 아내도 기분이 좀 나아진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아들과의 기억이 좀 덜해서 그런가 보다 싶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저녁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둘째 낳자. 사실 저는 둘째를 원하지 않았어요. 자칫 둘째에게 아들에 대한 그리움을 전가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고 행여나 둘째마저 잘못된다면 아내가 견디지 못할 것 같았거든요. 더더구나 아내의 병약했던 몸이 이제 좀 회복이 되던 때였습니다. 근데 일단 당신이 체력을 좀 회복하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나? 다 엄청 건강해. 어? 난 얼른 둘째 갖고 싶어. 그리고 둘째 조금 크면 셋째도 낳자. 아내는 둘째를 낳을 생각에 기력을 빠르게 회복했고 우리는 일단 건강검진을 좀 받아보기로 했어요. 저한테는 둘째보다 아내의 건강 상태가 더 중요했거든요. 건강검진을 마치고 결과를 듣는데 우리 부부는 같이 듣겠다고 했는데 의사가 굳이 저를 먼저 따로 부르더라고요. 지금 부인이 우울증 약 복용 중인 건 알고 계시죠? 네. 부인이 임신을 원한다고 하셨는데
이 상태에서 임신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부작용이 있을까요? 부작용의 우려도 있고 무엇보다 산모가 정신질환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산모와 태아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있었어요. 아내는 임신하고 싶다고 했고 그러기 위해서 우울증 약도 끊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나 의사의 소견은 달랐습니다. 즉, 단지 약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보기엔 산모가 우울증 치료를 마친 뒤에 임신을 계획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더더구나 이 우울증이 첫째 아이를 이루면서 시작된 거기 때문에 저는 당장 임신을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외 건강검진 결과는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다만 아내가 저체중 상태여서 저는 이 핑계로 임신을 좀 미루자고 했어요. 건강한 몸에 건강한 아기도 자라는 거니까 일단 체중부터 정상으로 만들자. 그랬더니 아내가 무섭게 체중을 불리더라고요. 이제 우울증 약도 끊어야겠다. 어?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응? 왜? 내가 선생님께 여쭤봤는데 자기가 먹는 약은 태아한테 영향을 안 준대. 정말? 그럴 리가 없는데? 영향 안 주는 거로 다 바꿔주셨어. 그러니까 약은 꼭 먹으라고 하시더라고. 산모의 정신이 건강해야 태아에게도 좋다고. 그러네. 그 생각을 못했네. 하지만 임신하면 약은 바로 끊을래. 절대 안 먹을 거야. 그래도 임신 전까지는 먹겠다고 하기에 겨우 안심할 수 있었죠. 시간이 지나 아내의 우울증은 어느 정도 나아가는 듯 했습니다. 주치의와 상의를 통해 약도 끊어보기로 한 어느 날 화장실에 갔던 아내가 감격한 목소리로 뛰어나오더라고요. 여보, 나 임신했어. 아내가 임신 테스트기를 보여주는데 정말 두 줄이더라고요. 저는 어렵게 임신한 아내를 데리고 뱃속의 아기를 보러 병원에 방문했습니다. 병원에 사람이 많아서 1시간 가까이 기다렸다가 드디어 초음파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초음파 검사를 하던 의사 선생님이 당황한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인데. 예? 의사 선생님은 우리 부부에게 초음파 결과를 설명해 주었고 저는 그 이유를 듣고 난 뒤 대기실에 벗어둔 겉옷도 잃은 채 맨몸으로 병원을 뛰쳐나왔습니다. 사실 아내가 우울증 약을 복용하는 동안 저는 아내 몰래 정관수술을 했었습니다. 아내 몰래 피임할 방법이 없었거든요.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정관수술은 영구 피임을 목적으로만 하는 게 좋습니다. 사실 영구 피임 목적은 아니고요. 아내가 임신을 하고 싶다고 하는데 아직 임신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내 몰래 피임을 하고 싶어요. 하지만 부인이 임신을 원하시면 솔직하게 의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아내가 우울증을 앓고 있어요. 첫째 아들이 세상을 떠난 뒤 생겼는데 둘째를 갖고 싶다고. 근데 아내 주치의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내를 단념시켜야 한다고. 근데 아내는 둘째를 낳겠다는 희망 하나로 버티고 있거든요. 그럼 우울증 치료를 먼저 하시는 게 낫죠. 네. 근데 단념시키면 아내가 또다시 희망을 잃고 살 것 같아서요. 그걸 보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내가 희망은 품고 살게 하되 진짜 임신은 되지 않는 걸 원하신다는 거죠? 지금 임신을 하는 건 아내와 태어날 아기에게도 좋지 않잖아요. 더더구나 우울증 약도 먹고 있고요. 아내는 임신하면 약도 끊겠다고 하고 있어요. 단 받고 보건수를
1, 2년 내에 받고 싶은데요. 제가 보건수술 성공률이 꽤 높긴 합니다만 수술 결과가 좋아도 시간이 지나면서 정관이 다시 막히는 경우도 있고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전 제 아내를 살리기 위해선 당장은 피임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울증 약 먹으면서 임신하는 것도 위험한 거잖아요. 그렇긴 하죠. 그럼 저도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어쨌든 보건수술은 빨리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 아내 생태를 봐서 최대한 빨리 받으러 오겠습니다. 그렇게 전 보건수술까지 잘하는 곳에서 정관수술을 받았고 아내가 우울증 약을 끊은 뒤 바로 보건수술을 받았어요. 그러나 의사 선생님 말씀이 정관이 잘 기능하는지는 추이를 더 지켜봐야 한다고 하셨거든요. 그 찰나에 아내가 임신에 성공한 거여서 꽤 놀랐죠. 아내의 임신 테스트기를 보고서도 믿기지 않아서 여러 종류의 임신 테스트기를 더 사왔어요. 확실한지 몇 번 더 해보는 건 어때? 좋은 생각이야. 안 그래도 나도 불안했었어. 결과는 모두 두 줄이었습니다. 정관 보건수술도 잘한다더니 보건이 성공적으로 됐구나 싶었어요. 산부인과 진단 결과 임신이 맞았습니다. 첫 초음파를 6주차에 보기로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안의 경사였습니다. 여보, 축하해. 나 앞으로 장사 못해. 그럼 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태교에만 전념해. 둘째 낳고도 안 할 거야. 그럼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 그 사이 아내는 첫째를 가졌을 때와 같은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콕콕 쑤실 때가 있다면서도 힘들어하긴커녕 행복해하더라고요. 여보, 어떡해. 우리 둘째가 너무 잘 자라고 있나 봐. 그러게. 첫째 때랑 똑같네. 어떡해. 초음파로 우리 아기 볼 생각하니까 너무 떨려. 잘 크고 있을 거야. 배부른 것 좀 봐. 튼살 크림 좀 발라야겠다. 맞다. 내일은 그것도 사야겠어. 내가 사올게. 뭐 먹고 싶은 건 없어? 요즘 귤이 너무 먹고 싶어. 귤? 첫째 때랑 똑같네.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랑 똑같은 녀석이 태어나려고 이러나? 그러게. 당신이 그렇게 보고 싶어하는 우리 아들이 다시 오는 건가? 아내는 매일매일 자신의 신체가 달라지는 것을 느끼며 기쁨으로 떨었습니다. 저도 아내가 기뻐하는 걸 보니 비로소 좀 사는 것 같더라고요. 6주가 지나 병원에서 첫 초음파를 보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아내는 달력에 동그라미까지 크게 쳐놓고 그날을 기다렸어요. 전날은 잠도 못 자더라고요. 초음파를 기다리며 아내는 덜덜 떨었습니다. 긴장돼? 별일 없겠지? 그럼 배도 이렇게 불러오고 당신 입덧도 하잖아. 이번엔 내가 끝까지 지킬 거야. 갑자기? 24시간 365일 옆에 붙어 있을 거야. 그 순간 기분이 좀 이상했습니다. 그게 가능할까? 당연하지. 첫째도 그렇게 해야 했어. 내가 계속 붙어 있었으면 그런 일도 안 일어났을 텐데. 나 응급처치도 다 배웠고 이제는 절대 그렇게 우리 애 안 보내. 여보, 물론 어릴 때는 내내 붙어서 돌보는 게 가능하겠지만 애들은 금방 커. 언제까지 그렇게 할 순 없어. 아니, 난 그렇게 할 거야. 이번엔 절대 안 보내. 아내의 우울증이 분명 다 나은 줄 알았는데 여전히 상처 속에서 헤매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순간 잠깐 후회했어요. 정관 보건수술을 너무 일찍 받은 건가 싶더라고요. 그러나 이미 아내의 뱃속엔 둘째가 있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초음파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화면을 보며 고개를 갸웃거리시더라고요. 그때 임신 테스트기 몇 번 해보셨다고 했죠? 저희 종류별로 다 해봤어요. 네? 종류별로 다 해보셨다고요? 네, 전부 2줄이었어요. 아내의 말을 들은 의사 선생님이 이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놀라지 마시고 초음파 한번 보시겠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죠? 아내와 저는 초음파를 뚫어지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첫째를 낳아봤기 때문에 초음파는 볼 줄 알았어요. 네. 아무것도. 왜 없는 거죠?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저기 뭐 있지 않아요? 저보다 초음파를 더 잘 보는 아내가 뭔가가 보인다고 계속 우기더라고요. 선생님, 저기 좀 더 보여주세요. 이게 최대한으로 보여드린 겁니다. 네? 아닌데? 뭐가 있는데? 의사 선생님은 아내의 배에서 초음파 기계를 떼더라고요. 안타깝지만 임신이 아닙니다. 아내는 눈물까지 그렁그렁해서는 다시 물었어요. 선생님, 무슨 말씀이세요? 초진 때 분명 임신이라고 하셨잖아요. 더더구나 임신 테스트기가 전부 2줄이었는데. 말도 안 돼요. 다시 한 번만 봐주세요. 아내의 간청에 선생님은 마지못해 한 번 더 초음파를 봐주셨지만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저도 너무 당혹스러운데요. 맞습니다. 초진은 임신 같다고 말씀드린 게 맞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초음파를 봐야 확실히 알 수 있고 그때도 그렇게 말씀드렸었죠. 초음파 기계 고장난 거 아니에요? 여보, 우리 다른 병원으로 가보자. 응? 여보, 일단 선생님 말씀마저 들어보자. 선생님, 저 배도 나왔어요. 입덧도 해요. 네,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임신은 분명히 아닙니다. 말도 안 돼요. 그럼 우리 아기는 어떡해요? 예? 애초에 아기가 없었는데 어떻게 하냐니요. 아니에요. 어제는 분명 있었어요. 분명 있었는데 사라진 거예요. 에?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아니에요. 일어나요. 제가 경험해봤거든요. 우리 애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것처럼 우리 둘째도 사라진 거예요. 사라진 게 아닙니다. 분명 어제 2줄이었다고요. 상상 임신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상상 임신도 초음파로 확인 전까지는 임신으로 진단이 될 수 있고요. 임신과 똑같은 신체적 변화도 일어납니다. 상상 임신인데 입덧도 하고 배도 나온다고요? 아무래도 선생님 못 믿겠어요. 아내는 갑자기 통곡하기 시작했고 의사 선생님은 그런 아내를 달래주셨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첫째 아드님의 사고는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라진 게 아닙니다. 애초부터 없었던 거예요. 근데 뭐가 다르죠? 애초부터 없었던 거나 있다가 사라진 거나 이렇게 똑같이 슬픈데. 다르죠. 지금은 있는 거라고 착각하신 겁니다. 네? 힘든 상황을 겪으셨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해요. 첫째 아드님은 안타깝게 잃으셨지만
둘째는 아직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르신 게 아니라 아직 기다리시는 때인 거예요. 기다려도 안 오면요. 우리 첫째처럼 끝내 안 오면요. 저는 결국 눈물이 쏟아졌고 차마 아내에게 그 모습을 보일 수 없어서 병원을 뛰쳐나왔습니다. 겉옷도 입지 않은 채 그 길로 정관보건수술을 받았던 비뇨기과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정기검진 때 안 오셔서 계속 연락드렸는데 오늘에서야 오셨네요. 수술이 잘 된 줄 알았어요. 그걸 확인도 안 해보고 어떻게 알아요? 아내가 임신을 한 줄 알았거든요. 예? 그런데 한 줄 알았더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임신 테스트기를 종류별로 다 했는데 조줄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기능이 정상적으로 돌아온 게 맞네요. 근데 초음파로 보니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설마 상상 임신이셨나요? 네. 그래서 제 정관보건수술 경과를 좀 봐야겠어요. 임신이 된 줄 알고 당연히 보건이 잘 된 줄만 알았거든요. 슬퍼하는 아내를 보는데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아내에게 말도 안 하고 정관수술을 해놓고 괜한 희망만 줬다는 생각이 자꾸 밀려오더라고요. 아내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그렇게 지레짐작 희망을 품지 않았을 텐데 싶었죠. 검사 결과 보건이 정상적으로 잘 됐네요. 정말입니까? 네. 부작용도 전혀 없으시고 빨리 보건을 받으신 게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니 부인의 상상 임신에 대한 죄책감은 안 느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숨긴 건 사실이니까요. 보건이 잘 안 될 수도 있었는데 부인의 정신건강이 회복되면 그때 말씀드려보세요. 검사 결과 부인이 임신하시는 데 있어 문제가 없습니다. 정관 상태는 아주 양호합니다. 다시 보건한 게 맞나 싶을 정도예요. 저는 급히 아내와 갔던 산부인과에 돌아갔어요. 아내가 멍하니 복도에 앉아있더라고요. 여보 미안. 수납은 했어? 아, 맞다. 이거 당신 옷. 어디 갔다 왔어? 화장실? 많이 울었어? 당신이 더 많이 울었네. 눈이 퉁퉁 부었어. 어쩜 몸이 이래? 내가 나를 속인 거잖아. 배는 왜 안 나온 거야? 입덧은 또 왜 하냐고. 우리 아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그랬을 거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육준아 착각하고 있었다는 게 믿기질 않아. 그럴 수도 있지. 그만큼 힘들었잖아. 둘째를 통해서 첫째를 다시 만나고 싶었던 거 알아? 당신은 아니었어? 솔직히 난 당신이 기뻐하니까 숨통이 좀 트이긴 했는데. 숨통이 트였다고? 그럼 그동안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 나 때문에? 당신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슬퍼하는 게 힘들었어. 당신도 힘들었잖아. 내가 슬픈 거보다 당신이 슬픈 게 더 힘들더라고. 사실은 난 당신이 임신 안 하길 바랐어. 뭐? 왜 그런 걸 바래? 당신 우울증도 다 치료되지 않았고 이왕이면 당신이 몸도 마음도 건강할 때 천천히 갔길 바랐어. 내가 조급한 거야? 아니, 당신은 아직 아픈 거야. 뭐? 우리가 자식을 낳을 순 있어도 그의 인생에 24시간 365일 붙어서 살 순 없어.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흐르더라고요.
아까 당신이 그 얘기하는데 아차 싶더라고. 그래서 난 지금 슬프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다행인 것 같아. 당신이 더 건강해진 후에 둘째를 만나도 충분하다고 생각해. 내가 욕심을 부려서 우리 아기가 안 오는 걸까? 아니야. 아까 선생님도 그러셨잖아. 아직 기다리고 있는 거라고. 원래 인생이 우리 뜻대로 안 되잖아. 그래도 너무 슬퍼. 우는 아내를 꼭 끌어안은 채 저는 차마 말하지 못했던 사실을 전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정관수술 했었어. 그 순간 울던 아내가 화들짝 놀라며 저를 보더라고요. 뭐? 지금은 아니야. 다급하게 덧붙였지만 아내의 손바닥은 제 등짝을 향해 날아온 뒤였습니다. 당신 지금 장난해? 그러면서 내가 임신했다는 말을 믿었다고? 지금은 멀쩡해. 보건수술 받았어. 저는 일단 아내를 설득해 병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에 탔는데 아내가 저한테 주먹을 휘두르더라고요. 보건수술을 받았다니 이게 무슨 소리야? 그게 보건한다고 돼?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당신이 우울증 치료 중일 때 계속 둘째 갖고 싶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했어. 당신 몰래 내가 피임할 방법이 그것밖에 없더라고. 내가 잘못했어. 사실대로 말을 해야 했는데 당신의 둘째 임신 생각 하나로 버티니까 대놓고 말을 못하겠더라고. 그럼 내가 상상 임신했을 땐? 그땐 이미 보건수술한 뒤였어. 그래? 확인해 봤는데 보건도 잘 됐대. 그래도 미안해. 그때는 당신이 우울증을 겪을 때라 말을 해도 설득될 리가 없다고 생각했어. 내 잘못이야. 잘못인 거 알면서도 나한테는 둘째보다 당신이 더 소중해서 어쩔 수 없었어. 내가 소중해서 그런 일을 벌였다고? 내가 원하는 건 임신인데? 그땐 우울증 약 먹으면서도 임신해도 된다며. 선생님이 그랬다며. 그것도 거짓말. 선생님은 임신 단념시키라고 하셨어. 뭐? 그런데 당신은 임신한다고 우울증 약부터 끊겠다고 하지. 나는 당신한테 우울증 약을 먹여야 하니 당신한테 거짓말을 시작한 거지. 약이 임신에 아무 영향이 없다고. 근데도 당신은 임신하면 바로 끊겠다고 했잖아. 그래서 당신한테 희망은 주되 임신은 되게 할 수 없었어. 미안해. 정말 그랬어? 내 주치의가 임신 단념시키라고? 우울증을 완치하지 않고 출산하는 건 태어날 아기한테도 좋지 않다고. 엄마의 정신건강이 아기에게 영향을 미치니까. 아내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일단 집으로 갈까? 자, 출발한다. 이번에도 대답이 없어서 일단 집으로 갔는데 집에 도착해서야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생각이 짧았네. 아니, 욕심을 부렸어. 어? 나 힘든 것만 생각하고 당신이 나보며 힘들 거란 생각을 못했거든. 여보, 아니야. 이번 일은 내가 진짜 잘못한 거야. 내가 당신을 더 믿고 사실대로 말을 해서 설득을 해야 했어. 자칫 정관 보건 수술이 실패할 수도 있었고, 그러면 자연 임신은 힘들 수도 있었거든. 내가 당신 말을 잘도 들었겠다. 애한테 24시간 붙어서 살겠다는 미저리 같은 소리나 하고 있는데
우리 애가 태어났으면 나 같은 엄마를 보고 얼마나 무서웠을까? 여보,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아니야, 나 진짜 반성하고 있는 거야. 이런 정신 상태로 애를 낳아서 뭘 어쩌겠다고.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고통만 빨리 잊고 싶었나 봐. 알아. 그 고통은 나도 알잖아. 내가 아빠니까. 미안해. 내가 당신한테 기댔어야 했는데. 나도 미안해. 내 맘대로 해서. 아니야, 나라도 그랬을 것 같아. 당신이 임신하면 안 되는 상황인데 임신을 하겠다고 하면, 근데 그게 당신을 살게 하는 유일한 힘이었다면 헛된 희망이라도 품게 했을 거야. 죽어가는 당신을 보면서 내가 죽을 것 같았을 테니까. 아내가 저를 꼭 끌어왔는데 비로소 제 아내가 돌아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농담을 하고 말았죠. 그래도 내가 임신을 하는 건 불가능해. 미안. 뭐? 내가 대신 낳아주면 당신도 좀 덜 힘들 텐데. 미안해. 진짜. 이렇게 상상력이 부족해서야. 그러고 보니 당신은 상상력이 뛰어나서 더 힘들었겠다. 우리 아들이 저 하늘에서 혼자 있을 상상을 하니 더 힘들었을 거야. 맞아. 나 용서해 줄 거야? 당신은? 내가 당신을 용서할 게 뭐가 있어? 나도 당신을 기만했잖아. 당신이 원하지 않는 걸 하려고 했고, 내 고집만 피우면서. 그럼 나도 마찬가지네. 당신이 원하지 않는 걸 내 고집대로 했으니까. 아니, 당신은 날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 선택이었고, 나는 당신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선택이었고. 당신이 먼저 용서해줘. 용서할게. 근데 당신 죄목이 뭔데? 날 너무 사랑한 죄? 그러네. 난 당신이 가장 중요하니까. 고마워. 나도 고마워. 용서해줘서. 이제 2번 다시는 당신하고 상의 없이 저지를 일 없어. 알아. 지금껏 그랬잖아. 그래도 그 한 번이 너무 세서 나에 대한 신뢰를 잃을까봐. 당신도 나 다시 믿어줘. 나 우울증 치료 제대로 받을게. 이번처럼 주치의가 반신반의하는데도 약 끊겠다고 우기고 임신 시도할 일 절대 없어. 그리고 둘째 갖는 것도 당신이랑 상의해서 결정할게. 내가 더 괜찮아질게. 당신 힘들지 않게. 그러나 치료에 꽤 오랜 시간이 걸렸고 의학적으로 노산이라 불릴 즈음에서야 우울증 약을 끊을 수 있게 됐죠. 비로소 임신 준비가 돼서 산부인과에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연 임신이 불가능한 나이는 아니지만 좀 마음이 급하시면 더 적극적으로 방법을 취해볼 수도 있어요. 아내는 인공수정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저는 일단 자연 임신을 시도해보자고 아내를 설득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도 제 의견을 받아주더라고요. 알겠어. 그럼 1년은 자연 임신을 시도해보고 안 되면 인공수정도 시도해보자. 그러나 자연 임신은 되지 않았고 인공수정 역시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무수한 시도가 모두 실패로 돌아간 뒤 저는 결단해야 했습니다. 여보,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살자. 우린 아들이 있잖아. 지금 우리 곁엔 없어도 우리 아들은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잖아. 조금만 더 해보자, 응? 그러고 싶어? 당신 몸 괜찮아?
그럼 나 괜찮아. 저는 아내의 의지를 믿었고 또 1년을 시도했지만 인공수정은 끝내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즈음 되니 아내가 스스로 포기하더라고요. 여보, 우린 최선을 다했어. 그치? 그럼 당신 진짜 대단해. 정말 수고했어. 당신도 수고 많았어. 이런 날 인내하느라. 난 고마웠지, 당신한테. 나 이제 당신 보면서 살게. 우리 조만간 봉사 갈까? 우리 자랑 고아원. 거기 가고 싶어? 갑자기 고향 생각이 나네. 살던 곳은 너무 어릴 때 떠나서 기억이 안 나고 이젠 당신이랑 만났던 그 고아원이 고향집 같아. 가자. 간식 많이 사서. 갑자기 기분이 좀 좋아지려고 해. 진짜? 응. 당신이랑 처음 만났던 날이 생각나네. 난 당신이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당신을 만나서 우리 아들도 만났던 거잖아. 그러게. 나도 당신 덕에 우리 아들을 만났었네. 그 주 주말 우리는 간식을 한가득 챙겨 고아원으로 향했습니다. 고아원을 나오고 돈을 벌면서 기분은 종종했지만 직접 방문한 건 처음이었어요. 아내는 고아원에 들어서자마자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우리 아들이랑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 보고 있을 거야. 그렇겠지? 원장님과 인사를 나눈 뒤 간식을 나눠주는데 아내가 한 어린이를 보며 몽한 표정을 짓고 있더라고요. 뭔가 이상해서 가봤죠. 당신 왜 그래? 여보, 얘 좀 봐봐. 응? 아내는 간식을 나눠주던 어린 남자애를 가리켰고 저는 그 애를 보는 순간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여보, 나 아직도 정신이 좀 이상한가? 내가 착각하는 거야? 얘가 우리 아들이랑 너무 닮은 것 같아. 그러나 아내의 말은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봐도 우리 아들이랑 너무 닮았더라고요. 이젠 나도 착각을 하는 건가 싶을 정도였죠. 너 몇 살이니? 그 애가 손가락을 5개 펴서 보이더라고요. 5살이면 우리 아들이 세상을 떠난 나이였습니다. 간식을 다 나눠준 뒤 아내가 사라지고 없더라고요. 차에 있나 싶어 가보니 차 안에서 아내가 펑펑 울고 있었습니다. 여보 왜 그래? 아까 그 애 때문에 그래? 다시 만나볼래? 여보, 얼른 가자. 뭐? 그냥 가자고? 그 애 또 보면 나 못 갈 것 같아. 얼른 가자. 아내는 서둘러 집에 가길 원했고 저는 급히 원장님과 인사를 한 뒤 아내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쯤 지났을까 자꾸 고아원에서 본 그 남자애가 생각나더라고요. 어쩜 그렇게 우리 아들이랑 닮았을까 싶고 어떻게 그렇게 닮은 애가 우리가 자란 고아원에 있나 싶어 신기했습니다. 아내 몰래 고아원에 연락해보니 원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갓 태어나자마자 고아원 앞에 버려져 있었어. 그 옛날 너처럼. 혹시 입양하겠다는 사람은 없어요? 사실 한 번 갔다가 파양됐어. 왜요? 양부모가 결격 사유가 있었어. 설마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죠? 맞아. 문제 있는 사람들이었어. 그래서 그런지 애가 말을 안 해. 분명 우리가 입양 보낼 때만 해도 말을 잘했었거든. 그래서 입양하겠다는 사람들이 없네. 이미 한번 파양당한 것도 흠이 된 것 같고. 아,
왜? 입양에 관심 있어? 아닙니다. 그냥요. 차마 먼저 간 우리 아들이랑 닮았다는 얘기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날 저녁 씻고 나온 아내가 조심스럽게 묻더라고요. 여보, 나 주말에 고아원 봉사 좀 다녀오고 싶은데. 이번 주말? 이번 주말은 축제 가서 푸드트럭 열기로 했잖아. 사실 나 그 애가 자꾸 눈에 밟혀. 막 보고 싶어. 우리 애랑 너무 닮아서 그런가? 실은 나도 그래. 자꾸 생각이 나네. 고아원에 연락해보니 태어나자마자 버려졌대. 정말? 입양도 될 뻔했는데 안 됐다고 하고. 아내는 한동안 눈물을 훔치더니 고개를 젓더라고요. 안 되겠다. 안 만나는 게 좋겠어. 이러다 마음 흔들릴라. 당신이 원하면 입양하는 방법도 있어. 아니야, 그러지 마. 왜? 내가 또 우리 아들 생각하면서 욕심 부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당신은 날 말려야지. 나 지금 정상이 아닌 것 같아. 병원에 가볼까? 아내는 고아원에서 본 남자애에 대한 마음이 죽은 아들을 향한 그리움일까봐 두려워했어요. 결국 그 주에 고아원은 가지 않았고 대신 시간을 정해 고아원에 정기봉사를 가기 시작했어요. 그때마다 그 애를 봤는데 아내가 점차 그 애를 보고도 울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몇 번의 봉사를 다녀왔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인사를 하고 나오는데 아내가 불쑥 걸음을 멈추는 겁니다. 아들을 꼭 닮은 그 애가 아내의 손가락을 잡고 있더라고요. 그 순간 심장이 철렁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왜? 아줌마 가는 거 싫어? 평소라면 고개만 끄덕였을 그 애가 불쑥 그러는 겁니다. 응. 애가 말을 하더라고요. 저랑 아내는 깜짝 놀랐습니다. 너 지금 말한 거야? 너 말할 수 있어? 응. 너 몇 살이야? 5살. 아내가 그 애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잘했어. 잘 견뎠어. 그날 이후 우리 부부는 그의 입양 절차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 마음을 연 그 애를 차마 외면할 수 없었어요. 이런 게 운명 아닐까? 그래도 애한테는 미리 말 안 했지? 심사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안 했어. 행여나 말했다가 안 되면 실망할 거 아니야. 응. 차분히 기다려보자. 우리 아들이 될 운명이면 결국 우릴 찾아올 거야. 나도 기다리는 중이야. 그리고 긴 기다림 끝에 우리에겐 또 한 명의 아들이 생겼습니다. 비로소 미련을 버렸을 때 자식이 찾아오더라고요. 요즘 아내는 아들의 입학 준비를 하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들의 입학 준비는 또 처음이라 저도 덩달아 정신이 없네요. 아내는 평소보다는 일의 양을 줄였지만 여전히 일도 열심히 하면서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내가 유난스러울 줄 알았는데 아들을 키우면 키울수록 더 유난스러운 건 저라는 걸 깨닫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유난을 떨었다가 아내에게 크게 혼났거든요. 세상에, 이런 걸 할 거면 미리 말을 했어야지. 이 먼지 좀 봐. 제가 아내 몰래 아들 방문턱을 없애는 공사를 해버렸거든요. 내가 한다고 하면 당신이 또 유난이라고 뭐라고 할 것 같아서. 애가 방문턱에 걸려 넘어졌으면 문턱을 잘 넘는 법을 알려주던가, 없애고 싶었으면 집안의 방문턱을 다 없애던가. 집안을 이렇게 먼지투성이로 만들 거면 차라리 문턱을 다 없애지 그랬어. 애가 자기 방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네. 돌아보면 첫 번째 아들도 예상치 못한 선물이었더라고요. 우리 부부는 비로소 두 번째 선물을 받았고 생각지도 못한 이 선물을 귀하게 키우는 중입니다. 저는 종종 아들이 자라서 엄마 아빠 술잔을 기울이는 날을 꿈꿔요. 잠든 아들의 이마를 가볍게 쓰다듬으며 이런 꿈이 있다고 아내에게 말했다가 왜 몸에도 안 좋은 걸 애가 먹길 바라냐며 또 핀잔을 들었습니다. 요즘 저는 아들 바보로 살며 하루가 멀다 하고 아내에게 혼이 납니다. 그때마다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아들 둘을 키우는 것 같다고요. 아무래도 아들과 함께 저도 잘하고 있나 봅니다. 그러니 저도 아빠로 잘 자라보려고요.